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는 앞으로 여러분의 학습과 실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생성형 AI 리터러시와 바이브 코딩입니다. 단순히 도구 사용법을 넘어서 기술의 맥락과 숨은 리스크까지 짚어보는 밀도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형 AI와 리터러시의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검증 중심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리스크와 제대로 쓰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026년 2월 테크크런치에서 보도된 실제 사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AI가 가끔 에러를 낸다 정도로 넘어가기에는 현업에서 매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 제목 아래에 3단계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실제 기업 환경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자, 회사에서는 신제품의 스펙이나 고객의 개인정보와 같은 수많은 기밀 데이터가 오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안팀은 문서나 이메일에 기밀 혹은 내부용이라는 꼬리표를 강제로 달도록 하는 민감도 라벨 정책 기능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민감 정보가 회사 밖으로 전송되거나 권한이 없는 외부인에게 잘못 공유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DLP, 즉 데이터 손실 방지 규칙을 아주 촘촘하게 걸어둡니다. 여기까지가 시스템의 1단계인 입력 및 정책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둔 안전 울타리인 거죠. 자, 이제 2단계 AI 처리로 넘어갑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며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챗 같은 강력한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미팅을 준비하면서 코파일럿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메일들을 싹 다 읽고 오후에 있을 외부 협력사 미팅용 브리핑 자료로 깔끔하게 요약해줘.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코파일럿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이 방대한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단계에서 쳐둔 보안 울타리 정책과 충돌하게 됩니다. 3단계 의도와 다른 결과가 튀어나오는 순간인 거죠. AI가 사용자의 지시에 너무 충실했던 나머지 절대 외부로 나가서는 안 될 기밀, 내부용 메일의 핵심 내용까지 쏙쏙 뽑아내어 민감 정보가 포함된 요약본을 버젓이 화면에 생성해 버리는 버그가 발생한 겁니다. 자, 현재 슬라이드 하단 왼쪽에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간이 설계한 안전하고 강력한 보호 정책이 AI 시스템 내에서는 의도대로 반영되지 않아 의도와 다른 처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AI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보를 빼돌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거치면서 기존의 선형적인 보안 규칙이 누락된 구조적인 사각지대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있는 결론에서 보는 것처럼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리스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우리가 프롬프트 한 줄로 엄청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 사례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기업 사례를 통해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의도치 않은 결과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의 기술적 본질이 무엇이길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의 돋보기 그림부터 보면 이 돋보기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십수년간 너무나 숨쉬듯 익숙하게 사용해온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기반의 기존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웹상에 이미 존재하는 수억 개의 문서 중에서 키워드와 가장 잘 매칭되는 문서를 골라 보여줍니다. 즉, 기존 검색 방식의 핵심은 웹 어딘가에 이미 있는 것을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최종 결과물 역시 누군가 미리 만들어둔 찾은 정보 원본 그대로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뇌와 붓, 펜, 그리고 코딩 기호가 섞인 그림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의 작동 방식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생성형 AI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찾는 것을 넘어선 생성입니다. 이 AI 모델은 사전에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와 기존 정보를 거대한 인공신경망 속에 집어넣고 언어나 이미지의 규칙과 패턴을 깊이 있게 익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질문을 던지면 어딘가에 저장된 정답 문서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완전히 새 텍스트 이미지 코드를 눈앞에서 조합해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문장이 등장합니다. 생성형 AI의 핵심은 바로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에서 창조하는 거라기보다는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새 조합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가끔 사실과 다른 내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환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지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AI라는 본질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는 앞서 살펴본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지식을 재조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기업의 복잡한 보안 정책이나 논리적 맥락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아주 그럴듯한 오답이나 버그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하지만 불완전한 도구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이를 검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 즉 리터러시를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리터러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생성형 AI가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도구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각이나 버그와 같은 리스크가 동반된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하지만 불완전한 도구를 도대체 어떤 태도로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리터러시가 등장합니다. 현재 슬라이드에 도식화된 공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리터러시, 즉 문해력은 주어진 글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죠.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쓰고 활용하는 거죠. 하는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전통적인 공식에 아주 무겁고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실무와 연구 상황에 맞게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 읽고 이해, 판단하는 이 요소에 대해서 이제는 단순히 텍스트를
읽는 것을 넘어서 AI가 1초 만에 뱉어낸 결과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혹은 숨겨진 논리적 비약이나 편향은 없는지 매의 눈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읽어내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 두 번째 요소, 여기 쓰고 활용하는 요소이죠. 이는 단순히 타이핑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구조와 의도를 담아서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기술, 즉 정교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이 거대한 도구를 내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소, 방금 강조했던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지치지 않는 훌륭한 조수이지만 최종 결과물에 도장을 찍고 서명하는 것은 결국 도구를 사용한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서나 코파일럿 같은 AI 코딩 도구가 뚝딱 짜준 파이썬 코드에 심각한 논리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과제로 제출하거나 논문에 인용한 AI의 텍스트 분석 요약본이 환각으로 밝혀졌을 때 AI가 그렇게 짜줬는데요? 라는 변명은 학계나 산업계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쓴 사람, 즉 내가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진짜 리터러시를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엔 사용법보다 판단 기준이 더 중요해짐이라는 문장입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문장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코드를 자동 완성하고 텍스트를 요약하는 단순한 툴 사용법은 유튜브만 찾아봐도 10분이면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의 퀄리티를 평가하고 책임을 지기 위한 판단 기준은 여러분이 전공 지식을 치열하게 파고들고 기초적인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만 비로소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리터러시를 우리의 실전 업무와 코딩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네 가지 핵심 능력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리터러시의 본질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전에서 당장 오늘 과제를 하거나 코딩을 할 때 이 리터러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리터러시란 AI가 만든 결과를 단순히 그럴듯함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근거, 검증, 책임의 태도로 다루는 능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강의의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머릿속에 아주 깊게 뿌리 내린 위험한 세 가지 착각부터 산산조각 내야 합니다. 첫 번째 착각, 프롬프트만 잘 쓰면 끝이다. 최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엄청난 유행을 타면서 마치 마법의 주문만 기가 막히게 외우면 AI가 완벽한 황금알을 낳아줄 거라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는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지시를 해도 AI는 확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튀어나옵니다. 자, 두 번째 착각. 코드 돌아가면 정답 안전하다. 자, 코드가 실행이 돼서 동작하는 것과 그 결과가 정확하고 안전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AI가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나 논문에 AI가 돌려준 어떤 분석 결과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을 했다가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그때 교수님이나 혹은 학계에 이건 제 잘못이 아니고요. 챗GPT가 그렇게 짜준 건데요 라고 말을 하면 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도구를 선택한 것도 그 도구의 결과를 채택한 것도 결국 나 자신이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100%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이러한 무서운 착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터러시의 네 가지 핵심 능력을 반드시 체화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업계 표준의 공식 4대 분류라기보다는 이번 강의에서 초보자가 실천하기 쉽게 묶어 제안한 프레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청하기입니다. AI에게 주는 요청문 자체에 리터러시가 묻어나야 됩니다. 단순히 분석해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시하는 기획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검증하기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결과를 맹신하지 않고 출처와 근거를 따져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지기입니다. 내 이름이 걸린 결과물에 대해 근거와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 방어 논리를 갖추는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하기입니다. 나의 독창적인 연구 아이디어나 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AI의 학습 데이터 서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과 윤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을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굴릴 때 우리는 비로소 AI가 던져주는 그저 그럴듯함에 불과한 텍스트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프롬프트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롬프트란 아주 단순하게 말해 AI에게 주는 요청문이자 지시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툭 던지는 질문 한 줄도 프롬프트이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춰서 대답해줘라고 수식어를 잔뜩 붙인 복잡한 문장도 모두 프롬프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롬프트가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앞선 슬라이드에서도 강조했지만 생성형 AI는 어딘가에 저장된 정답을 그대로 꺼내오는 기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엔터를 치는 과거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AI 모델은 여러분의 요청을 자기 나름의 알고리즘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에 없던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엮어내고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요청이 애매하면 AI의 해석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당연히 최종 결과물도 애매하거나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기술을 처음 접할 때 아주 흔하게 빠지는 두 가지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길게 쓰면 무조건 좋다인데요. 마치 AI에게 구구절절 사연을 읊듯 말을 길게 걸면 더 똑똑한 답변이 나올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는 감성적인 소설이 아닙니다. 길이가 아니라 구조, 즉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서술어는 빼고 AI가 알아듣기 쉬운 논리적인 구조로 딱 떨어지게 지시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 번에 완벽해야 한다입니다. 처음부터 단 하나의 흠결도 없는 완벽한 프롬프트를 짜겠다며 텍스트 창 앞에서 30분씩 고민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명확히 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왼쪽 하단에 화살표 흐름을 여러분 보세요. 요청을 던지고 AI가 그것을 해석을 해서 1차 결과를 내놓는 사이클이 보이죠. 이 사이클을 단 한 번에 끝내려 하면 안 됩니다. 일단 큰 뼈대를 잡아 가볍게 요청한 뒤에 AI가 뱉어낸 결과를 분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오해한 부분을 교정해서 다시 지시하는 핑퐁 게임을 해야 합니다. 즉 반복적인 수정과 개선을 통해 최적의 프롬프트를 완성하는 것이 실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진짜 정석입니다. 여러분이 코딩을 할 때 끊임없이 에러를 잡으며 디버깅을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 역시 계속 깎고 다듬어 나가는 조각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프롬프트를 도대체 어떤 구조로 써야 길게 쓰지 않고도 완벽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법의 4줄 템플릿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프롬프트를 길게 쓰는 것보다 구조를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
그 구조를 잡는 가장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 바로 4줄 프롬프트 템플릿을 여러분의 뇌리에 꽂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오늘 강의의 핵심 실전 기술이니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생각의 전환, 말에서 명세로 라는 문구가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이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를 마치 똑똑한 조교나 친구 대하듯이 말로 지시하지 않았나요? 그냥 이 데이터 대충 분석해줘 라고 던지는 식이죠. 하지만 AI는 여러분의 눈빛이나 평소 스타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철저하게 개발자나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명세, 스페시피케이션, 명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명세로 접근한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막연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작업할 것인지 도면을 그리듯 텍스트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 명세 사고를 돕기 위해 프롬프트를 쓰기 전 스스로 던져야 할 핵심 질문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결과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둘째, 이 결과물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지, 어떤 대상과 상황, 맥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상과 상황에 놓여 있는지. 셋째, 절대 쓰면 안 되는 도구나 지켜야 할 분량 같은 제약사항, 형식, 금지, 범위 등이죠. 이 제약 조건은 무엇인지. 넷째, AI가 내놓은 답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검증 기준, 출처, 테스트, 불확실성 표시 등을 얘기를 합니다. 검증 기준은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이 4가지 질문을 완벽하게 녹여낸 것이 바로 실전 적용 4줄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첫 번째로 역할이 있습니다. AI에게 페르소나를 부여합니다. 역할을 부여하고 맥락이나 특별한 지식을 가정하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둘째, 목표입니다. 뭘, 어떻게, 어디까지,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지시합니다. 세 번째로 제약입니다. AI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형식이나 금지, 범위를 못 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증 요청입니다.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출처나 테스트 방법, 불확실성 표시를 확정적으로 요구합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모든 AI 활용에 이 4줄 템플릿을 활용해 보길 바랍니다. 앞서 우리는 완벽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4줄 템플릿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명세만 완벽하게 던져주면 우리의 모든 역할은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그 흐름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작성한 요청, 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AI는 순식간에 AI 생성 결과를 화면에 띄워줍니다. 자, 그런데 박스 안에 괄호에 뭐라고 적혀 있죠? 바로 그럴듯함입니다. AI가 내놓은 결과는 100% 완벽한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의 질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듯한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강의 초반에 생성형 AI의 본질에 대해 강조했었던 부분 혹시 기억하나요? 생성형 AI는 기존에 있는 문서를 단순 검색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은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확률적 관계를 계산해서 완전히 새로운 조합을 창작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똑똑한 AI조차도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아주 당당한 태도로 그럴듯한 거짓, 즉 환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문장도 매끄럽고 코드도 언뜻 보면 완벽해 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요청 단계에서 멈추고 결과물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 현재 슬라이드에서 굵고 빨간 화살표 보이죠? 만약 여러분이 AI가 짜준 파이썬 데이터 전처리 코드를 보고 변수명도 깔끔하고 에러 없이 잘 돌아가네 하면서 검증 없음 상태로 과제나 연구에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치명적인 오류와 직면하는 여기 슬라이드에 보는 것처럼 위험, 잘못된 사용 책임이라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럴듯함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파란색 박스인 검증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깐깐한 필터를 통과해야만 비로소 결과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안전한 사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 시대의 검증은 선택 옵션이 아니고 우리의 생존 필수제입니다. 그럼 도대체 실전에서 코딩을 하거나 문헌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떻게 빠르고 확실하게 검증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가져야 할 세 가지 습관이자 우리의 든든한 방어구 세 가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프롬프트 창을 닫기 전에 반드시 AI에게 이 세 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구, 출처는 하고 되묻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AI에게 특정 이론의 배경이나 문헌의 역사적 맥락을 요약해달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디서 왔는지 꼬치꼬치 캐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네가 설명한 그 이론적 배경, 어떤 학술지나 공식 문서에서 발췌한 것인지 정확한 레퍼런스와 출처를 달아줘 라고 압박하는 거죠. 두 번째 방어구, 테스트로 증명해봐 라고 요구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특히 프로그래밍 할 때 숨 쉬듯 해야 하는 습관입니다. AI가 짜준 코드가 있다면 이 코드가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나 빈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에러 없이 작동하는지 네가 직접 테스트 케이스를 세 가지 만들어서 증명해봐 라고 시키는 겁니다. 코드만 덜렁 받는 게 아니라 그 코드가 튼튼하다는 증명서까지 함께 받아내는 논리입니다. 마지막 방어구, 불확실한 부분 표시해 라고 지시하는 습관입니다. AI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프롬프트를 줄 때나 결과물을 받았을 때 네가 판단하기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논리적으로 100%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색깔로 강조하거나 주석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줘 라고 안전장치를 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습관만 들여도 여러분은 단순히 남이 짜준 코드를 긁어다 쓰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AI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검증하는 진정한 엔지니어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깐깐한 검증을 귀찮아하는 흐름 속에서 최근 개발자들 사이에서 아주 재미있는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 도대체 누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을까요? 이 신조어는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이자 테슬라의 전 AI 디렉터였던 저명한 AI 연구자 안드레지 카파티가 2025년 2월 자신의 X 계정에 글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시켰습니다. 당시 그는 완전히 바이브, 느낌이란 뜻이죠. 느낌에 몸을 맡기고 기하급수적인 기술 성장을 받아들이며 아예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 이후 개발자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단어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 불과 한 달 뒤인 2025년 3월에는 미국의 유명한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트렌딩 슬랭으로 공식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을 보면 이 바이브 코딩의 길은 아주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로직을 깊게 파고들지 않아도 화면상에서 빠르게 되는 것처럼 보임이라는 아주 달콤한 경험을 선사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확산이 빠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른쪽에 붉은색 경고 표시를 예리하게 주목해 주세요. 쾌속 질주를 하던 바로 여기가 문제의 시작, 착각과 위험입니다. 와이브 코딩이 파놓은 가장 거대한 함정은 바로 되는 것 같다라는 게 맞음과 안전함과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화면에 결과가 뜨고 파이썬 에러 메시지가 안 나니까 사람들은 내 코드가 완벽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상태에 늪처럼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AI가 확률적으로 빚어낸 그럴듯함의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는 여러분의 연구 데이터를 오염시키고 시스템을 무너뜨릴 잠재적 오류 및 보안 위험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 위기의 지점에서 리터러시의 필요성, 명세와 검증이죠. 이 강력하게 대두됩니다. 단순히 프롬프트를 툭 던지는 것을 넘어 앞서 설명한 강조했던 네 줄 템플릿으로 꼼꼼하게 명세하고 집요하게 검증하는 능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깐깐한 리터러시야말로 무책임한 되는 것 같음을 넘어 정확하고 안전한 결과를 위한 핵심 능력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와이브 코딩은 훌륭한 스케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거친 스케치 위에 진짜 견고한 건물을 짓고 여러분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갈 논문을 완성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통제하는 여러분의 리터러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와이브 코딩의 명암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와이브 코딩을 무조건 배척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이 도구를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조건부로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파도를 타는 서퍼의 그림 보이죠? 와이브 코딩이란 바로 저 서퍼처럼 설계나 깊은 검증보다는 AI가 만들어내는 흐름에 몸을 맡겨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파도를 타듯 코딩하는 겁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완벽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독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두 갈래의 길을 쪼개서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긍정적인 상황, 유용함의 길입니다. 와이브 코딩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바로 프로토타입 개발 단계입니다. 프로토타입이란 내가 낸 아이디어나 핵심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아주 빠르게 뼈대만 대충 엮어서 만들어 보는 초기 버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밤새워 나가는 해커톤이나 가볍게 만들어 보는 개인 프로젝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속도가 생명이고 아이디어 검증이 최우선입니다. 마치 화면 왼쪽의 그림처럼 빠르게 뚝딱뚝딱 지어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지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위험함의 길로 들어서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전공 과제로 제출해야 하는 최종 분석 코드이거나 실제 유저들이 결제를 하는 기업의 상용 서비스라던가 혹은 금융 시스템을 다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곳은 모래성이 아니라 무조건 버텨야 하는 철교를 짓는 현장입니다. 내 이름이 걸려 있고 책임이 걸린 결과물입니다. 이런 곳에서 대충 느낌대로 짰더니 에러가 안 나던데요? 라고 바이브 코딩을 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시스템이 통째로 날아가는 대형 사고로 직결됩니다. 이 영역에서는 체계적인 명세와 지독한 교착 검증이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이 한번 쓰고 버릴 모래성, 프로토타입인지 아니면 천년을 버텨야 할 철교, 상용 서비스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리터러시의 출발입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와 코드를 다루는 지식인이라면 세상의 뉴스를 읽을 때도 코드를 검증하듯 날카로워야 합니다. 요즘 뉴스 기사나 유튜브를 보면
이제 개발자는 끝났다. 모든 코딩은 AI가 다 한다. 라며 공포심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숫자는 선동의 도구가 아닙니다. 리터러시를 갖춘 우리는 그 숫자의 맥락과 범위를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2025년 3월 테크크런치라는 아주 유명한 IT 매체의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YCW25 배치에서 약 4분의 1 스타트업이 코드 베이스의 95%가 AI 생성이라고 말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YC란 실리콘밸리 최고의 스타트업 육성 기관인 Y 콤비네이터를 말합니다. 이 문장만 언뜻 보면 최정의 스타트업 코드가 95%나 AI로 만들어졌다라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이 기사를 조각조각 해부해 보면 먼저 화면의 4분의 1을 주목해 보세요. 이 현상은 모든 스타트업의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수에 참여한 극히 일부 스타트업에 한정된 통계입니다. 즉 전체의 75%는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둘째, 가장 오해하기 쉬운 95%라는 숫자입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면 이 수치의 기준은 코드 베이스, 즉 프로젝트 전체 코드를 모아둔 거대한 저장소 기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툴로 측정한 것이 아니고 창업자들이 인터뷰에서 체감상 대답한 자기보고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파이썬으로 프로젝트 하나를 열면 내가 실제로 머리를 쥐어짜며 짠 핵심 로직은 몇 줄 안 되고 나머지 수백 수천 줄은 AI가 1초 만에 자동 완성해준 단순 반복 뼈대 코드나 라이브러리 설정 파일일 때가 많습니다. 당사자의 발언에 의존한 이 데이터는 핵심 알고리즘의 95%를 AI가 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프로젝트 전체 부피를 쟀을 때 덩치만큼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들이 포함되어 실제 객관적 측정치와는 다를 수 있다는 맥락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정 짓거나 선동당하지 말고 정확한 표현과 맥락을 읽어내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AI 코딩이 구체적으로 어떤 끔찍한 사고를 칠 수 있는지 슬롭 스쿼팅이나 보안 취약점 같은 실제 테크씬의 무서운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실제로 파이썬 코딩을 하다가 가장 쉽게 당할 수 있는 아주 소름 돋는 해킹 시나리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 제목을 한번 볼까요? 사고 지점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정확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제목이 코드도 그럴듯하게 틀린다입니다. 강의 초반에 생성형 AI의 본질이 없는 것은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던 거 기억하나요? 정확히는 무에서 창조라기보다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새 조합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사실과 다른 내용, 환각도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드의 세계에서도 이 무서운 환각 현상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이 슬라이드의 AI 코드 생성 과정을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텍스트 분석 코드를 짜달라고 프롬프트를 던지면 AI는 유창하게 파이썬 코드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import sleep squatting package라는 코드를 끼워 넣습니다. 문제는 이 패키지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I는 API를 짤 때 자기가 아는 단어들을 그럴듯하게 조합해서 가상의 라이브러리를 발명해 버립니다. 여기서 API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서로 통신하고 기능을 호출하기 위해 만든 규격이나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패키지나 API 생성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데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공격자가 등장합니다. 해커들은 이제 사람을 해킹하지 않고 AI를 역이용합니다. 그들은 특정 AI 모델이 어떤 가짜 패키지 이름을 자주 지어내는지 집요하게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AI가 만들어낸 그 가짜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파이썬의 PyPI나 자바스크립트의 npm 같은 공식 오픈소스 저장소에 진짜 악성 패키지 선점을 해버립니다. 이 기막힌 공격 기법의 이름이 바로 슬롭 스쿼팅입니다. 자, 다시 한번 슬롭 스쿼팅의 정의를 보면 AI의 코드 환각을 예측하여 생성될 가짜 패키지명과 동일하게 악성 패키지를 등록해 두는 공격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검증을 무시하고 코드가 매끄럽네 라고 생각하고 바이브 코딩에 취해 그 코드를 복사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 붙여놓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슬라이드의 자물쇠 그림 아래에 보안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 악성 패키지가 설치되면서 여러분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 유포, 시스템 침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아래쪽에 있는 결론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돌아가는 코드는 정확하고 안전한 코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워킹 코드는 세이프 코드가 아니다의 법칙입니다. 코드가 돌아간다는 건 기능만 맞는 것이고 보안은 별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작한다가 안전하다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AI에게 코드를 받을 때는 그 코드가 가져다 쓰는 의존성 패키지 이름은 반드시 사람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글에 한 번만 쳐봐도 그 라이브러리가 진짜 수백만 명이 쓰는 안전한 도구인지 해커가 파놓은 함정인 건지 10초 만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AI가 지어낸 가짜 패키지를 무심코 다운로드 했다가 해킹을 당하는 슬롭 스쿼팅의 공포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를 제대로 된 걸 썼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고 AI가 완성해주는 그 코드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사고 지점 2라고 해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워킹 코드는 세이프 코드가 아니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 워킹 코드는 세이프 코드가 아니다라는 뜻은 돌아가는 코드, 실행되는 코드라고 해서 그것이 곧 안전한 코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코드를 짤 때 터미널 창에 에러 없이 결과가 짠 하고 나오면 엄청난 쾌감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코드가 돌아간다는 건 기능만 맞는 거고 보안은 별도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작한다 이콜 안전하다로 바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 왼쪽에 로봇팔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AI의 코드 생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생성용 AI는 태생적으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아주 충실한 비서입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회원 가입 폼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AI는 어떻게든 빨리 화면에 폼이 뜨고 데이터가 넘어가는 동작 그 자체를 최우선으로 하여 코드를 생성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클린 코드를 지향하며 깔끔한 구조를 원한다고 해도 AI의 1차 목표는 그저 작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옆에 무너져 내리는 블록 그림 보이죠? 바로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앞서 프롬프트를 명세로 써야 한다고 아주 길게 배웠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롬프트에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즉 명세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굳이 복잡한 방어벽을 세우지 않고 가장 빠르고 편하지만 해커에게는 뻥 뚫린 고속도로나 다름없는 취약한 구현을 코드에 자연스럽게 섞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취약점이라는 용어인데요. 이는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해커의 공격에 악용되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약점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털어가는 SQL 인젝션 공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이런 웹이나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안 취약점 10가지를 분류해서 OWASP 탑 10이라고 부르며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I가 만들어낸 취약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실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요 데이터는 글로벌 보안 기업인 베라코드가 발표한 2025년 AI 생성 코드 보안 테스트 결과 요약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AI가 짜준 코드를 보안 테스트에 돌려봤더니 무사히 테스트를 통과한 비율은 겨우 55%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그럼 나머지 45%는 어떨까요? 데인저입니다. 즉 심각한 보안 테스트 실패 판정을 받았고 그 안에는 치명적인 취약점이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이브 코딩으로 100줄의 코드를 짰다면 그중 45줄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으로 보안은 나중에 덧붙이는 옵션이 아니고 최초 요구사항 명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기능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보안 좀 챙겨볼까 하는 것은 이미 도둑 맞은 뒤에 외양간을 고치는 격입니다. 애초에 처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그 순간부터 파이썬으로 로그인 기능을 짜되 반드시 OWASP 탑10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SQL 인젝션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전한 코드로 작성해 달라라고 명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 있는 개발자의 리터러시입니다. 세 번째 사고 지점입니다. 속도는 리뷰 비용으로 돌아온다입니다. 여러분, 실무에서 코딩을 할 때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짜는 시간보다 남이 짜놓은 코드를 읽고 해석해서 고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특히 우리가 늘 강조하는 클린 코드 관점에서 보면 AI가 무지막지하게 쏟아내는 대량의 코드는 아주 날카로운 양날의 검입니다. 자, 슬라이드에 있는 흐름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편에 AI 코드 생성 단계입니다.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대량의 파이썬 코드를 1초 만에 쏟아냅니다. 앞서 배운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100줄, 200줄짜리 코드를 순식간에 타이핑을 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코드는 바로 메인 서버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리뷰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엄청난 병목 현상과 부담이 발생합니다. 기계는 1초 만에 코드를 짰지만 그걸 검증해야 하는 프로젝트 리더나 동료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AI가 변수명도 알 수 없게 짓고 데이터 구조도 엉망으로 꼬아놓은 스파게티 코드를 던져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뷰어는 그 코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한 줄 한 줄 뜯어보며 에러를 잡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결국 개발 속도를 내려고 비싼 돈 주고 AI를 도입했는데 역설적으로 리뷰 비용 증가 및 유지 보수 지연이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비용이 치솟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IT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아주 유명한 실제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저품질의 AI 생성 PR이 쏟아짐 현상을 겪은 고도 엔진 사례입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GitHub를 쓰다 보면 매일같이 보게 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PR이라고 하는 Pull Reques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PR이라는 것은 코드 반영 요청을 뜻합니다. 즉, 내가 짠 코드를 프로젝트 원본에 합쳐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지속적 관리 작업을 말합니다. 당시 오픈소스 게임 엔진인 고도 프로젝트에 초보자들이 AI로 대충 짠 그럴듯한, 당연히 결함을 가지고 있겠죠? 그럴듯한 코드들을 무작정 PR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코드를 하나하나 검토해야 하는 핵심 관리자들은 쓰레기 같은 코드 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며 리뷰 지옥에 빠졌고 결국 전체 프로젝트의 발전 속도가 마비될 정도로 느려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AI 생성 코드 량이 빠르게 늘어날수록
사람의 검증 단계가 병목이 되어 전체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례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나 조직의 역량마다 다르겠지만 속도에만 취해 클린 코드의 원칙과 꼼꼼한 리뷰를 무시한다면 그 청구서는 결국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골치 아프고 자칫하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저작권 라이선스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작권 하면 보통 음악이나 영화, 웹툰, 불법 다운로드만 생각하죠. 하지만 개발자의 세계에서 코드는 그 자체로 엄청난 지적 재산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찾는 GitHub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들도 결코 아무나 막 가져다 써도 되는 공짜 코드가 아닙니다. 자, 슬라이드 하단에 정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소스 라이선스라는 것인데요. 이 오픈 소스 라이선스란 원작자가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서 이를 사용, 수정, 배포할 때 지켜야 할 조건, 고지 의무 등을 명시한 규약입니다. 사실 AI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짜놓은 이 방대한 오픈소스 코드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딩 실력을 가지게 되었죠. 문제는 AI가 여러분에게 코드를 알려줄 때 이 코드는 GPL 라이선스가 걸려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친절하게 원작자의 조건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짜준 코드를 쓰면 무조건 경찰서에 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리터러시적 태도가 나옵니다. 세상의 많은 기사들이 무조건 라이선스 위반이 발생한다고 단정짓기의 오류를 범하며 공포를 조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린 접근이죠. 우리는 엔지니어답게 분쟁 가능성이라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프로세스가 필수적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문제가 무조건 터진다가 아니라 지뢰밭일 수가 있으니 지뢰 탐지기를 돌리자는 마인드입니다. 그 지뢰 탐지기가 바로 화면 중앙에 있는 대응 방향 학생용 핵심 가이드 3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하거나 나중에 실무에 투입되었을 때 반드시 거쳐야 할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1단계는 출처 확인입니다. AI가 기가 막힌 정렬 알고리즘이나 파이썬 클래스를 짜줬다면 그 코드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쯤 의심하고 구글링이나 GitHub 검색을 통해 원본의 존재 여부를 추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선스 의무 확인입니다. 만약 원본이 있는 코드라면 그 코드를 내 프로젝트에 넣었을 때 사용, 수정, 배포 조건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라이브러리는 내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팔 수 없게 하거나 내 전체 코드마저 강제로 오픈소스로 공개하게 만드는 아주 엄격한 전염성 라이선스 조항을 달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소속 조직이나 수업 규정 준수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당장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일 것입니다. 학기 말 프로젝트를 할 때 교수님이 정해둔 내부 규정은 무엇인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파이썬 과제에서는 AI 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라고 하셨는데 바이브 코딩으로 긁어왔다면 아무리 코드가 완벽해도 학칙 위반, 즉 F학점입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에는 사내망을 벗어나는 외부 AI 툴을 쓰면 안 된다는 보안 규정이 있습니다. 이 세 단계 확인 프로세스를 꼼꼼하게 거친다면 여러분은 법적, 도의적 문제 없이 안전한 사용을 이루어내고 완벽하게 리스크 관리 성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실력자는
코드를 빨리 짜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방대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생성형 AI의 본질에 대해 강조했던 첫 번째 명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없는 것은 만들어낸다 였죠. AI는 정답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자면 없는 것에서 창조라기보다는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그럴듯한 새 조합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실과 다른 내용, 우리가 환각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환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모든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환각과 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리터러시의 네 가지 핵심 능력, 요청하기, 검증하기, 책임지기, 보호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네 가지는 업계 표준의 공식 4대 분류라기보다는 이번 강의에서 초보자가 실천하기 쉽게 묶어 제안한 프레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이라 이 프레임이야말로 여러분이 실무에서 무기가 될 핵심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파트에서 다루었던 뼈아픈 교훈 기억날까요? 워킹 코드는 세이프 코드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자, 워킹 코드가 돌아간다는 것은 기능만 맞고 보안은 별도의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동작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편해진 만큼 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바이브 코딩 열풍을 보며 많은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AI가 코드를 다 짜주는데 굳이 밤새워가며 코딩 공부를 깊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프롬프트 치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이죠. 노가 답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AI가 단순 타이핑을 대신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짠 코드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코딩의 근본 원리를 훨씬 더 깊고 지독하게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남은 대학 생활 동안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서 C 언어 그리고 복잡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같은 컴퓨터 공학의 뿌리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것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AI에게 C 언어로 연결 리스트 구현해줘라고 치면 1초 만에 코드가 나오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이 메모리 할당의 원리나 포인터 개념을 모르면 AI가 짜준 그 코드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데이터 처리 속도에 병목이 생기고 있는지를 절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지시할 수 없고 모르면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 제대로의 네 가지 실천 의미를 어, 우리 전공 공부와 함께 연결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세가 있죠. AI에게 최적의 코드를 요구하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아키텍처가 있어야 합니다. 배열을 쓸지, 리스트를 쓸지,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제약 조건을 던져줄 수 있는 기획력이 바로 명세입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코드가 단순히 돌아가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죠.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를 상상해내고 AI의 코드를 무너뜨려 보려는 철저한 테스트 케이스 설계 능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리뷰인데요. AI가 뱉어낸 수백 줄의 코드를 보고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을 논리적으로 추적하여 동기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 완벽히 이해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품질입니다.
기능 구현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취약점을 방어하고 나중에 동료가 읽기 쉬운 클린 코드로 다듬어내는 품질 관리. 이것이 코더와 엔지니어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바이브 코딩 시대는 여러분에게 단순 코더의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계를 지휘하고 시스템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설계자이자 총괄 리뷰어로 승격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수많은 과제와 프로젝트를 마주할 때 AI라는 강력한 파도를 두려워하지도 맹신하지도 말길 바랍니다. 오늘 배운 4줄 프롬프트 템플릿으로 똑똑하게 지시하고 검증 루틴으로 집요하게 의심을 하길 바랍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최종 결과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탄탄한 전공 지식과 날카로운 리터러시를 갖춘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안전하고 혁신적인 코드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